아 맞다. 저희가 뭐 커피 쿠폰 비롯해서 선물 보내드리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분이 스팸인 줄 알고 열어보질 않으시거나 아예 스팸함으로 분류가 되어버렸는데 모르고 있다가 아니 이거 상품 준다는 문자 언제 오는 겁니다. 언제 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스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탁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사이버 공격이 단순한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을 넘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첨단 산업, 전투기나 드론 해킹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될까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와 함께 다양한 실태 그리고 예방법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은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스팸 문자 하루에 몇 번 정도 받으세요? 스팸 전화도. 뭐 많이 받습니다. 셀 수 없이 쏟아지는데 이제는 이대호 고객님 입장해 주세요. 무슨 단체방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이름을 딱 찍어서 보내거든요.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들 알아서 스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팸 문자를 보내는 조직들이 네. 기본적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개인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야 그 사람한테 맞춤화된 타겟팅화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분이 신용등급이 낮고 돈을 필요로 한다. 그럼 대출 관련한 스팸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취업 준비생이다. 그럼 취업과 관련한 스팸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네. 그거에 따라서 스팸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맞춤형 광고 혹은 네. 맞춤형 피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어느 직장 다니고 있고 가족 이름은 뭐고 이런 거 다 알아서 아예 범죄 조직이 이 사람을 막 심리적으로 흔들어 놓는 네.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게 홈페이지 가입할 때도 그렇고 요즘에 어플리케이션을 깔 때도 그렇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라고 답하는 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네. 뭔가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요를 택하면 아예 가입조차 못하게 돼 있고 네.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조차 없게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예. 뭐냐면 옛날에는 일괄 동의라고 그래서 모든 항목에 동의를 안 하면 아예 앱을 쓸 수가 없었죠. 예.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면서 동의를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 여기에 동의를 안 하면 서비스 자체를 제공할 수 없는 거. 즉 이 서비스의 어떤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 있는 개인정보들은 보통 필수 항목으로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는 선택. 그래서 개인이 거기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개인정보 항목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업체 중에 네. 선택으로 해도 되는 것들을 다 필수로 마킹해 놓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 업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서비스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합니다만 조금 찝찝하고 이걸 가져다가 어떻게 쓴다라는 건지 우리는 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동의 항목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 앱에 어떤 본질적인 서비스하고 관련이 없다라면 네네네. 거기에 함부로 동의를 누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발견되면 신고하십시오. 보통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어찌됐든 간에 예 아니오라고 답한 거고 네. 내가 동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내 정보를 가져가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지수님이 그 개인정보들을 다 어떻게 모으는 건지요라고. 천차만별이고 그쵸. 방법도 다양할 것 같아요. 스팸 문자를 보내는 업체들이 한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얻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기업들이 해킹을 당하면 여러 개인정보들이 나오거든요. 한 방에 1,000만 건씩 털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하나로 다 모으는 겁니다. 근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하도 기업들이 많이 개인정보 유출을 당하니까 이런 그 해킹 조직이 딱 빼내고 나서 이대호 거 여기도 있네?
아 이것도 이대호 거네. 아 얘 주소 아는데, 얘 번호 아는데 있는 거네. 또 중첩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네. 개인정보를 범죄자들이 거래할 때도 예. 그 개인정보가 얼마나 정제돼 있는가. 얼마나 새 건가 신상인가.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참. 가격이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네. 하다못해 우리 휴대폰 분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휴대폰이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 휴대폰을 전부 다 모아서 1차적으로 개인정보를 다 뺍니다. 아 그 안에 메모리 되어 있던 전화번호들. 네네. 그런 거 다 빼내고요. 그 다음에 공기계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보내서 파는 겁니다. 그러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전화번호 부에 한 7천 몇백 명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직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 갑자기 무서워지네. 저는 그 경우도 봤어요. 그 유흥가 이런 막 술집 이런 데서 막 문자가 오는데 어떻게 알고 올까? 그 유흥가에 주차를 해놓잖아요. 네. 그럼 차 번호 앞에 핸드폰 번호 적어놓잖아요. 네. 유리창 앞에. 네. 그걸 어떤 사람들이 다 적어갖고 다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예. 일본의 한 학자가 예. 과학자가 한국인들은 개인정보를 저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하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한데 네네네. 굉장히 재미난 건 차 앞에 전화번호를 다 써놓고 다닌다. 또 그게 어떻게 보면 필수 에티켓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적도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한 그 시민 단체가 네. 요즘 많이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 회사죠.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 알리, 네. 테무 이것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고발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가 필수하고 선택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굳이 이거는 필수로 안 해놔도 될 것들을 그러니까 선택으로 하면 될 것들을 필수로 해서 강제 동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개인정보가 잘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고발을 한 거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네네네. 우리가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 당국자가 예. 실제 중국을 방문해서 예. 지금 이런 어떤 고발이 접수되고 있으니까 조금 개인정보 관리에 조심해 달라. 일단 이렇게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다라고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지. 그리고 중국에 간다 한들 알리나 테무가 자기네 서버를 다 열어서 개인정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데이터를 다 보여줄지. 글쎄요. 사실은 그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법이나 제도가 그렇게 약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국내 업체는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네. 외국 기업에 과연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문제로 돼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업체에서는 이거 역차별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 자체가 좀 커야 됩니다. 그래야 뭐 불매운동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그 견제를 할 수 있거든요. 아 정말 무서워서 한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규율을 잘 지키려고 노력할. 그렇죠. 그래서 EU, 유럽 연합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유럽의 각 나라들은 조그마니까 이 유럽 연합이 전체가 연대해서 GDPR이라고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고 네네. 그 유럽 전체 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그 외국 기업들을 견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미국발 뉴스이기도 하고 중국 기업들이 만든 앱에서 개인정보를 빼나갈 수 있다. 그게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이 만든 앱은 삭제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음모론 차원으로 봐야 하는 건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계기가 네. 2017년 6월에 도입된 사이버 보안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사이버 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인터넷 관련해서 이제 중국 국민 또는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할 때 그게 그 기업이 외국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간에 중국 정부가 조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틱톡이나 뭐 이런 건 중국 기업이고
그럼 사이버 보안법에 의거해서 야 니네 우리가 실사 한번 나가야 되겠다. 니네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러면 정보가 다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중국의 하는 사이버 보안법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어떤 개인정보 유출 문제 또 네. 정부가 나서서 어떤 정보를 가져오는 문제는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예전에 문제가 됐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요? 에드워드 스노든 이란 사람이 폭로를 했었죠. 그렇죠. 폭로를 했었죠. 예. 미국이 9.11 테러 이후로 뭐 여러 가지 그 당시 뭐 페이스북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어떤 서비스들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탈취해 왔다. 이게 이제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내용의 골자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뭐 이런 것들은 합니다.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 CIA인가요? 그 정보기관 출신이었죠. 네. 그래서 미국도 국민들의 정보를 많이들 이제 뭐라고 합니까? 취합하고 있고 그거를 또 악용을 하고 있다. 이걸 폭로를 했던 건데 나라마다 저마다 또 이걸 또 어떻게 쓰느냐 또 다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내 스마트폰 어디까지 뭔가를 접근을 할 때 앱 사용 중에만 동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이 앱을 켰을 때만 내 정보를 볼 수 있겠지. 거기에 체크를 저도 하거든요. 네네. 요거는 괜찮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바람직하죠. 예, 그거는 딱 그 앱이 가동될 때만 하는 거니까 사실은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해당 앱 또 꼭 필요한 개인정보로 네. 가급적 이렇게 줄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보면 여러 가지 그 권한 네. 동의하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사진첩, 연락처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내 연락처에 수천 개에 다 접근을 해서 이 업체가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개인정보를 수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한 거에 대해서는. 네. 예를 들어서 이 앱이 전화번호부 목록에 접근하는 걸 허용하시겠습니까? 제가 거기다 yes를 누르면 그 앱은 내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부 목록에 접근을 해서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앱이 전화번호부 목록을 볼 수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수집할 수도 있겠죠. 그걸 다 모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SNS 앱을 깔아서 들어가 보면 네. 자동으로 친구가 추천되잖아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그 전화번호를 쓰는 사람이 그 SNS를 쓰고 있을 때 자동으로 동기화를 시켜주는. 그렇죠. 근데 그게 내 전화번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맞습니다. 그것도 내가 동의를 한 거고요. 맞습니다. 이거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저만 그런 건가? 사진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내 사진첩에 들어있는 사진도 만약에 동의를 하셨으면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또 이 삼성의 뭐 사진첩 기능도 뭐 10년 전 사진 띄워주고 그거 갖다가 다양한 앨범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그거인즉슨 그 업체들이 내 앨범을 다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동의를 사실은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의를 누르실 때 좀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네. 우리 거울 앱 있지 않습니까? 내 얼굴 보는 거. 그 카메라를 이제 네네네. 거울처럼. 예. 그럼 거울 앱을 만약에 내가 깔려고 그러는데 제가 카메라에 접근하는 걸 허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허용을 이거는 당연히 해야겠죠. 허용해야 거울 앱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필수동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거울 앱이 제가 전화번호부 목록에 접근하는 걸 허용하시겠습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선택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필수 동의로 돼 있으면 이거 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온라인에서도 정말로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이제 필수인 시대인데 사실 이 비밀번호를 또 많이 해킹당하기도 하잖아요. 네. 본인이 또 잊어버릴까봐 단순한 걸 하기도 하고 또 이건 뭐 조합을 해놓기도 하는데 어디단가 적어놓기도 하는데 네. 이게 가장 많이 이제 뚫리는 이유, 네. 탈취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전 세계를 막론하고 예. 비밀번호가 뚫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예. 추측하기 쉬운 비밀번호를 썼기 때문입니다. 뭐 1, 2, 3, 4. 맞습니다. 의외로 그런 비밀번호를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요. 예. 특수 문자를 결합하랬더니 느낌표 2, 3, 4, 5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쉬운 비밀번호를 쓰시기 때문에 털리는 겁니다. 또 많은 연예인분들이 뭐 해킹당했어요 이러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이트들을 보면 여러 사이트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까먹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이트들은 네. 영세한 사이트도 있고 네네.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이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관리가 잘 되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동일한 비밀번호를 쓰면 영세한 사이트가 털렸을 때 다른 큰 사이트들도 다 털리는 겁니다. 똑같은 비밀번호를 쓰니까. 그래서 사이트별로 비밀번호를 다 달리 써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다르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인간의 두뇌로 다 외울 수 있나요? 그래서 보통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비밀번호를 정해놓고 뭐 그 중간에 사이트 이름을 좀 넣는다든가 기타 등등 자기의 어떤 규칙을 정해서 사이트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쓰도록 하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234를 쓰더라도 네. 뭐 KBS에 가입을 할 때는 뭐 1234K, 그렇죠. 아니면 뭐 K1234, 12 KBS 345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합을 조금 더 복잡하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나만 아는 패턴. 그렇죠. 그래서 보통 권고할 때 가급적 길이가 긴 비밀번호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트마다 다르게 써야 되고요. 예. 자, 그런데 하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아마 KBS도 그렇게 할 텐데 주기적으로 자꾸 비밀번호 바꾸라고 하죠. 아우, 그거 귀찮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미국 정보기관에서 만든 룰입니다. 항상 그 팝업이 뜨죠. 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뭐. 그런데 그 기준을 만든 사람이 은퇴하면서 예. 자기가 만들었던 것 중에 제일 잘못했던 게 예.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라고 한 거였다. 피곤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예. 사람들이 한 두세 개만 정해서 계속 똑같은 걸 쓰든가 반복. 아니면 어디에 적어놓더라.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규정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아예 안 바꿔도 좋으니 네. 탈취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안전한 비밀번호를 처음에 정해놓고 쭉 쓰는 게 낫지 괜히 자꾸 바꾸라고 해서 사람들을 귀찮게 만들 필요는 없다. 사람을 너무 무리하게 강요하면 사람들은 손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면서 비밀번호 시스템이 약해진다. 그렇죠.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 관리하는 것만 해도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본인만의 어떤 규칙, 룰을 가지고 비밀번호를 정했는데 어디는 앞자리에 대문자를 쓰라고. 이러면 그 규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좀 통일 좀 시키면 안 됩니까? 사실은 그런 게 되게 귀찮으시죠.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중 인증을 켜놓으십시오. 그걸 굉장히 많이 권고합니다. 이중 인증이라고 하면 어떤 아이디 비번 한 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앱을 통해서 임시 비밀번호를 또 보낸다든가 아니면 SMS 문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인증을 거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중 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하. 인증을 두 번 한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래서 요새 뭐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뭐 구글 이런 데는 전부 다 이중 인증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걸 활성화시키면 보다 안전하게 인터넷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주 쓰던 PC가 아닌데 자주 쓰던 IP가 아닌데 거기에서 접속이 되면 내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또 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다른 데서 접속이 되었습니다. 네. 당신이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얼마 전에 한 카드 회사에서 7,005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이게 잊을만 하면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네네. 사실은 외국만큼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데 뭐가 문제? 법은 강해요. 예, 뭐가 문제냐면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징벌적이질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네. 그 유출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 매출도 아니고 그 관련된 매출액의 네. 3%. 그럼 기업은 이거랑 관련된 게 조금밖에 없는데요. 이러면 이제 과징금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정보 보안 투자도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바꿨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과징금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3%입니다. 바뀌었어요? 이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 개인정보 유출 기사하고 요새 기사를 비교해 보시면 과징금 규모가 대폭 상향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특히 이제 금융사들은 최고 정보 책임자 네. 또 C레벨 임원으로 두게끔 하고 네.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는데 글쎄요 이게 포졸 10명이 도둑 하나 막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참 계속 반복이 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좀 근본적인 방도는 없을까요? 사실은 이제 해킹을 100% 막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실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그 해킹을 했을 때 사용된 기술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난이도가 약한 기술이었는지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한 기상천외한 기술이었는지를 법정에서 다툽니다. 그래서 이게 기상천외한 기술이었고 이건 정말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기업의 손을 좀 들어주는 편이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징벌적 과징금에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다 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하던 걸 0729님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특정 제조사의 그 스마트폰에서 보면은 자동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해 주는 네.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 지문 인식을 하면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그걸 기억을 해주고 네, 네. 맞춤으로 자동으로 입력을 시켜주는 네, 네. 거. 그건 이건 안전한 겁니까? 어때요? 한숨 쉬시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닌가 봅니다. 이게 요새 기업들이 그건 뭐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그런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편리하게끔. 그렇죠. 뭐 구글 어센티케이터, 마이크로소프트 어센티케이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고요. 예를 들어 뭐 소셜 로그인 그래서 뭐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한다거나 뭐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간편 로그인. 그렇죠.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건 문제가 하나가 털리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안이라는 게 편리할수록 위험한 거고. 맞습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판이 큰 곳으로 갑니다. 해킹. 뭐 이건 당연히 범죄죠. 해킹은. 근데 이게 이제 해킹도 단순히 온라인 사이트 한두 개 터는 걸 넘어서서 첨단 기술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네. 특히 교수님은 자동차가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외부 강연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방송 나와 보면 주로 이제 물어보시는 게 컴퓨터, 스마트폰 여기서의 어떤 그렇죠. 해킹이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 보호나 해킹 문제는 컴퓨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자동차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커넥티드 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냥 조그만 컴퓨터입니다. 통신기기.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속을 보면 각종 전자제어 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ECU라고 그러죠. 네. 거기다가 각종 통신 기능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도 굉장히 손쉽게 해킹될 수 있고요. 네네네. 사실 자동차가 이 정도까지 해킹이 돼? 이런 걸 일반인들이 알게 된 건 2015년입니다. 꽤 오래됐네요. 2015년에 찰리 밀러 그리고 크리스 발라섹이라는 두 명의 해커가 네. 방송에 나가서 네. 그 당시에 나온 최첨단의 신형 집차를 예. 집에서 해킹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2015년에요? 네. 유튜브에도 아직 그 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그때는 뭐 자율주행 기능도 없을 때고. 네. 그래요. 2015년에 자동차를 어떻게 해킹을 했냐면 실제 기자 보고 예.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나가라고 그럽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이 해커 둘이 집에서 기자한테 전화를 겁니다.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야.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예.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를 해킹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막 달리면 네. 일단은 문이 다 잠깁니다. 그래서 안 열리는 거죠. 네. 그다음에 계기판 있죠. 예. 계기판이 다 꺼져서 내가 몇 킬로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워셔액이 막 나오면서 앞이 안 보이게 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핸들하고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이걸 조작해서 차를 이렇게 또랑에다가 이렇게 처박아 놓는 것까지.
물론 이건 이제 시연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공익적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2015년 9년 전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자동차들이 더 통신 기기들이 더 많아졌고. 그렇죠. 이게 왜 가능했었냐면 우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자동차 중앙에 보시면 그렇죠. 내비게이터도 되고 라디오도 되고 막 이러는 거 있죠. 많죠. 이게 통신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걸 통해서 자동차 내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의 요즘에 그냥 자동차 안에 스마트폰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수록 더 어떻게 보면 해킹의 가능성이 더 넓어지는 건데. 그렇죠. 이 공개 해킹 시연 이후로 해당 차량 140만 대가 리콜됩니다. 그래서 실제 해킹으로 예. 물건이 리콜된 최초의 사례고요. 이 이후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해킹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좀 안전해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자동차 업체들이 뭐 BMW, 테슬라 이 모든 업체들이 네네네. 실제로 현상금을 걸고 우리 차의 취약점을 찾아주시면 이 현상금 드릴게요. 아, 화이트 해커들한테. 그렇죠. 이걸 이제 보통은 뭐 취약점 신고 포상 제도, 영어로는 뭐 버그 바운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되게 많아졌고요. 네네. 그리고 이미 2024년부터 유럽 연합 EU에서는 네네네. 자동차가 해킹에 안전하다라는 인증을 못 받으면 유럽 지역에 수출을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유럽 지역에 최소한 팔리고 있는 자동차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증을 받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야. 우리 지금 국토교통부도 법을 손질해서 자동차의 해킹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전량 리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적인 품질뿐만이 아니라 통신, 보안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리콜 대상이 된다. 네. 그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급발진 관련된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만 그거 역시 전자 제어가 잘못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과연 승차를 하고 있는데 운행을 하고 있는데 달리고 있는데 해킹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어떤 뭐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해킹 공격 자체가 예.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 인터스텔라. 네. 그게 우주로 향하는 건데 네.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우주 비행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근데 드론 같은 게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막 노트북을 막 연결을 해갖고 드론을 네. 해킹을 해갖고 착륙을 시켜서 그걸 네. 집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혹시 가능할까요? 그게 그러니까 뭐 영화에 보면 예를 들어 분노의 질주 뭐 이런 데서는 자동차 해킹해서 네. 막 그것도 실제로 이 2015년에 자동차 해킹했던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든 거고요. 실제로 그 해커들이 자문을 했었고요. 인터스텔라에서 드론 해킹하는 것도 실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드론을 이제 미국과 어떤 전쟁 관계에 있는 나라에서 그 해당 드론을 교란시켜서 자기네 비행장에 착륙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드론 방어 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네. 진짜 뭐 전통적으로 그물망 던지는 것도 있고 네. 아예 주파수를 교란시켜서 네. 통제 불능 상태로 빠뜨리거나 아예 강제로 착륙시키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악용이 되면 해킹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실제로 뭐 드론뿐만이 아니고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때 네네네. 실제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인터넷 통신망을 마비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네네네. 실제 제대로 된 정보를 못 얻도록 해놨거든요.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연락해서 예. 스페이스X를 이용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을 쓸 수 있게끔 해달라. 그쵸.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스타링크라고 하는 위성 통신 시스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쓰게 해줬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러시아로 추측되는 해커들이 스타링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우리 위성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커분들이 있으면 저희 도와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론뿐만이 아니라 위성 해킹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참 이게 뭐 전쟁 사례에서도 악용이 되듯이 이게 진짜로 우주 전쟁까지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더 심각한 게 전투기나 미사일까지도 해킹이 가능하다고요. 네. 지금 뭐 드론, 위성 뭐 이런 게 다 해킹 되니까
미국에서는 야 자동차도 해킹되고 다 해킹되는데 첨단 전투기 같은 게 해킹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군에서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예를 들어 F-35 스텔스 전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해킹에 안전한지를 반드시 확인하라. 그래서 관련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네네네. 제도를 만들었고요. 4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군 무기 체계에도. 네. 야,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상상이 안 가가지고 전투기에다가 어디다가 뭐 이렇게 통신선을 꽂아가지고 해킹하는 건 아닐 거고. 네. 일단은 지금 전투기들도 예. 통신 기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자동차 해킹되듯이 마음만 먹으면 해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아니 뭐 그 음속 이상으로 뭐 마하 3으로 날아가는 전투기도 해킹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현재 사례만 말씀드리면 예. 왜냐하면 군에서의 해킹 사례는 밖으로 발표가 안 되니까 그걸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네네. 일단은 민간 항공기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실제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민간 항공기 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항공기들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있는 객석 쪽은 완전히 해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렇게 비행기 타시면 네네네. 그 위성을 이용해서 이메일 같은 거 인터넷 쓰실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비행기 안에서 이제 인터넷이 예, 되죠. 예. 그걸 해킹에 성공해서요. 다른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 같은 거 확인할 때 그거를 다른 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와. 또 우리가 객석에 앉아 있으면 지금 남은 거리 얼마고 고도 얼마고 이런 거 다 표시되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전부 다 가짜 정보를 띄울 수 있습니다. 지금 태평양 지나가고 있는데 네, 대서양 그런 건- 지나가고 있다고. 네, 그런 거 다 성공했고요. 지금 해커들이 하고 있는 게 객석 쪽은 이제 해킹에 다 성공했고 아. 조정석 쪽의 네트워크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제어권 자체를 우리가 얻어내겠다. 야, 그건 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이메일 한두 개 해킹당하는 그렇죠. 정도가 아닌데. 그런데 그거는. 비행기들이 여러 첨단 기능을 갖게 되면서 여러 가지 통신 기능들, 센서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통로는 존재할 거다. 이렇게들 이제 해커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달리는 자동차가 해킹을 당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뭐 이렇게 멈춰 세우려고 노력을 할 테고 브레이크는 그래도 아직까지 기계식이 좀 있으니까 멈추거나 시동을 끌 수가 있을 텐데 하늘을 날아가는 항공기가 시동을 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에 있는 앱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잠깐 앱을 쓰지 말고 예. 업데이트 한 다음에 나중에 쓰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그 앱을 삭제하거나. 네. 그렇지만 자동차나 비행기는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뭐 잠시 끈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야, 이 자동차나 비행기들은 사람의 생명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너희들 처음 공장에서 출시할 때부터 네네. 해킹에 안전하도록 제품을 개발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보안 내재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품을 만들 때부터. 보안을 내재화시켜라. 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100%라고 또 안심은 할 수 없으니 그렇죠. 또 계속해서 보완하고. 요즘에 챗 GPT 쓰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생성형 AI. 뭐 그림도 만들어내고 글도 지어내고 요즘에 이제 영상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생성형 AI가 또 해킹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예. 생성형 AI의 그 엔진, 네. 그 생성형 AI 프로그램 자체는 네. 내 PC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검색어를 치면 네. 그 검색어는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회사가 들여다볼 수 있죠. 내가 뭘 궁금해하고 뭘 찾아보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구글씨는 다 알고 있다. 대통령이 누가 당선될지도 알고 있다 뭐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예. 똑같이 생성형 AI에 우리가 물어보는 소위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어보는 모든 질문들은 그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우리는 저 입사 원서 쓰실 때 생성형 AI 쓰셔도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사용을 장려합니다. 이러다가 회사 내부의 기밀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어떤 그 의혹에 휩싸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성형 AI를 구축할 때니까 외국 서비스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기조를 좀 바꾸기도 했죠. 예를 들어서 비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업무를 좀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 파일을 챗GPT나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올려가지고 이거 빨리 요약해줘. 문서 만들어줘. 그랬다 그게 통째로 해외에 넘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반도체 관련 보고서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율 관련한 정보가 해외에 상대편으로 넘어갔다. 뭐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디바이스 안에서만 AI를 또 생성형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또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AI를 쓸 때의 문제인 거고요. 개인정보 관련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뭐냐면 그게 온 디바이스건 뭐건 간에 네네. AI라는 건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생성형 AI. 우리가 보통 생성형 AI 얘기 나올 때 거대 언어 모델 뭐 LLM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AI를 학습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럼 그 학습 데이터, 그 방대한 데이터는 어디서 긁어 모았을까?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우리가 묻고 답하고 쓰고 올렸던 그 데이터들.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이죠. 예. 그래서 지금 각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들이 네네네. 야, 너희들 생성형 AI 학습은 도대체 뭐로 시켰니? 그 데이터 이용할 때 이용자들의 동의 받은 거니? 이거 우리가 점검해 볼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복잡해지고 있죠. 또 하나 지금 미국에서 젊은 세대들이 특히 많이 쓰는 그 영상 SNS 틱톡. 네. 틱톡 금지령도 내리고 있고 이제 뭐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매각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틱톡이라는 앱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나가고 있다. 이게 악용될 수 있다. 심각하게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간에 그냥 패권 경쟁 사이에서 나오는 프레임 의혹인지 실체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뭐 중국이 사이버 안보법을 만든 것도 있고 예. 실제로 틱톡에 보면 크리에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영상을 막 만들어서 올리는 그 크리에이터들. 이 크리에이터들과 관련한 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간 것 같다. 뭐 이런 의혹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패권 경쟁 때문에 이런 그것들이 어떤 IT 업체에도 미치고 있다. 이게 전 더 강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중국에서도 한때 그 테슬라가 이제 군 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 맞습니다.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라든지 또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근로자들은 외산 폰을 쓰지 마라. 중국 폰만 써라. 또 이런 지시가 내려오기도 했었잖아요. 그것도 같은 일련의 저는 상황이에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중국과 관련해서 어떤 논란이 있었을 때 뭐 화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그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렇다라는 기술적 증거를 보여달라. 이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네네네. 제가 아는 한 그 기술적 증거가 제시됐던 적은 없습니다.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네네네. 중국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기술적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닌지조차도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화웨이가 만든 통신 장비에서 백도어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뭐 이제 뒷문 열고 뭘 빼나갈 수 있는 통로가 발견됐다라는 건데 그 증거가 뭐냐라는 것도 알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중국이 만든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 칩에 백도어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논란이 생긴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이거는 잘못된 보도 같다. 이런 리포트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제 프레임을 외교적으로 또 씌워놓는 걸 수도 있겠고 이게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뭐 애들이 영상 틀어놓고 즐기는 틱톡이 무슨 뭐 국가 안보까지 이어지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이에서도. 네이버가 이제 처음에 지분 투자해서 만든 라인
일본에서 거의 1억 명 가까이 네이버 라인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 정부에서 갑자기 네이버가 갖고 있는 라인 지분을 매각해라. 네. 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요새는 IT 플랫폼이라는 게 워낙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서비스 기업이 자국 내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압박을 자꾸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중국이랑 해도 됩니다. 왜냐면 시장 규모도 비슷비슷하고 네. 서로 파워 게임을 해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예를 들어 너희도 그럼 틱톡 쓰지 말아줘. 또는 중국이 야 너도 저 미국 거 쓰지 말고 우리랑 좀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내 스탠스를 어디로 할까? 이런 걸 정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의 고민이 많아지는 거고요. 각국의 또 안보와 입장에 따라서도 또 엇갈리기도 합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